안녕하세요.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포럼 지철원 연구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투자의 성격, 그 다음에 투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돈 그리고 돈을 굉장히 좋아하고 부자가 되려고 다들 노력하잖아요. 근데 이 돈을 많이 모으려면요, 딱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끼고 전략해서 많은 돈을 모으는 것. 그러니까 뭐 월급 100만 원 타면 뭐 90만 원 저축하고 10만 원 가지고 사는 것.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뭐 우리가 10년짜리 이렇게 저축이나 적립 펀드를 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뭐 10년이 아니고요. 3년도 절반 정도는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평생, 그러니까 뭐 20년, 30년, 뭐 근로기간 따지면 보통 정년까지 30년, 남자같이 군대 갔다고는 그런 경우에도 30년 정도는 충분히 근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 기간, 10년이 아니고 20년, 30년 이렇게 늘리면은 돈이 쌓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수익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은요, 굉장한 인내심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수익률을 올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쉬워 보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긴 기간 동안 1%만 높아도 이 쌓이는 금액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 은행에 맡겨서만은 이자율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이게 내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정부에서 발표하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노력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률을 더 높여보기 위해서 투자라는 걸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오랜 기간 모으고 많은 돈을 모으는 방법도 좋지만 이 수익률을 어떻게 하면 올려볼까, 이 투자에 대해서 제가 좀 논해보고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파란색 곡선을 보면요, 가격이 내가 처음에 어떤 자산을 샀는데 이게 뚝 떨어졌다가 내가 처음에 집어넣었던 돈보다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그랬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변동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저축이 아닌 투자는요,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런데 초록색 직선은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꾸준히 이자가 붙습니다. 뭐 변동성이 전혀 없잖아요. 직선으로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최종적으로 투자나 저축을 끝내는 시점에 수익률이 똑같다고 하면 파란색 이 투자와 같이 이런 파란색 곡선을 택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저 변동성, 들쑥날쑥하다는 것은요, 마음이 굉장히 피곤하다는 것이거든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이 투자는 도박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투자에서 얻은 이 수익을 정당한 수익으로 보지 않고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불렀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공짜로 생기는 이런 수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투자를 하시면요, 밤에 잠을 못 잘 수도 있고요, 막 그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후회할 때도 생기고요, 이런 고생을 해야지 얻어지는 게 이 수익이라는 겁니다. 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이죠. 초록색 직선이 파란색 곡선과 결국 끝에서 같은 수익률을 낸다고 하면은 당연히 저축이 더 할 만한 것이겠지만,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빨간 직선으로 나타냈는데 이 마음 편한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익률이 대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보다는 낮기 마련입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원하는 기대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한 달에 119만 원 정도를 적립했을 때는 5% 수익률이면 30년 후에 10억이 됩니다. 그런데 수익률을 2배만 높여볼까요? 10%의 수익률을 낸다고 하면 이 적립액이 절반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한 달에 43만 원씩만 적립을 해도 10년 후에 10% 수익을 낼 수만 있다면 10억이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저희들이 한번 조금 더 써볼까요? 15%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만 있다면, 물론 쉬운 수익률이 아닙니다. 15% 매년 평균적으로 낼 수만 있다면 한 달에 14만 원 정도로 30년 후에 10억을 만들 수 있다. 이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무작정 높이려다 보면은 투자의 리스크가 커지거든요.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저렇게 수익률이 5%씩 늘어남에 따라서
적립액이 저렇게 급격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사실 한 달에 119만 원씩 애들 키우고 부모님 부양하고 또 뭐 먹고 놀러 가고 이러면서 한 달에 119만 원씩 적립할 수 있는 분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 이쪽의 노력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나 이 수신 이자율은 지금 뭐 3점대 중반밖에 안 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대 수익률을 너무 높이려다가 보면은 이 투자의 리스크가 커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대 수익률과 투자 리스크는 비례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은 일렬선상에 있잖아요. 그렇죠? 기대 수익률과 투자 리스크는 비례한다는 것을 제가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은 기대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다 보면요. 저기 보면 주식, 선물, 옵션 이런 것들이 제일 끝에 있잖아요. 오른쪽 끝에 있는 게 이제 그런 투자 리스크가 큰 상품들입니다. 기대 수익률을 높이려다 보면 투자 리스크가 같이 높아집니다. 근데 반면에 나는 투자 리스크가 싫어. 나는 밤에 편히 자고 싶어. 나는 마음고생하기 싫어. 이런 분들은 투자 리스크를 낮추려다 보면요. 기대 수익률도 낮아진다는 겁니다. 저기 보시면은 왼쪽 아래쪽에 있는 그 금융상품들이 그런 것들인데요. 뭐 예금, 그다음에 국채, 뭐 MMA, MMF 뭐 이런 것들이죠. 또는 뭐 요즘 뭐 비상장 주식이 한때 유행했었거든요. 비상장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리스크도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근데 저 비상장 주식을 가입하라고, 이 비상장 주식을 사라고 이렇게 권유했던 분들이 리스크는 적으면서 기대 수익률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저 선상이 없잖아요. 보시면은 왼쪽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개도 그렇고 비상장 주식도 그렇고 다른 금융상품과 다른 선상에 있습니다. 뭘 얘기하냐면요. 저렇게 말하는 것들은 100% 사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요즘 가장 뭐 인기 있는 핫한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라고도 얘기하죠. 이런 것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대 수익률이 클 수 있어요. 변동성이 큽니다. 실제로. 저 선상에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저걸 정당하게 설명한다고 하면요. 개를 할 때 리스크가 꽤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내가 네 돈을 들고 이자를 줄 수 없어서 잠적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또는 비상장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보다 더 리스크는 큽니다. 하지만 기대 수익률은 더 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오히려 받아들일 수 있는 투자가 되고 정당한 투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가상화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래프 선상에 파란 점으로 찍은 그래서 다른 금융상품과 같은 선상에 있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하면 그것은 투자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 그래프 선상에서 왼쪽에 나타나 있는 저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을 피하라. 어느 쪽이 더 믿을만한 것입니까? 친한 친구, 유튜브 전문가, 만약에 거기서 이 주식이 사시면은 한 달 후에 2배가 됩니다. 그걸 듣고 투자했을 때 어떻게 보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의견을 얘기한 것이고 시청자는 유튜브 시청자는 그걸 믿고 투자했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 탓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문에 보면 많은 그 사기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결과로서 굉장히 끔찍한 사건도 일어나는데요. 이런 사건들이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서 어떤 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사적으로 친한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냥 자기가 생각한 그 신념에 의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웬만하면 그 좋은 그 제도권 금융상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상장 주식보다는 상장 주식을 코스피 주식들 이런 것들은 다 검증이 된 주식들이거든요. 그리고 친한 친구보다는 금융회사 직원, 제도권에 있는 금융회사 직원과 거래를 하시면요. 만약에 이 금융회사 직원이 부도덕해서 나를 어떻게 그 속였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어떤 민원을 통해서 구제받을 길이 있습니다. 결과는 같을 경우가 있지만 과정은 다를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변동성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또 제가 그래프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파란색 곡선과 빨간색 곡선을 보시면요. 변동성이 좀 차이가 있죠. 빨간색 곡선이 훨씬 더 요동이 심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최종 시점에 수익률이 같다고 하면 빨간색 곡선과 같은 자산에 투자하시겠어요? 파란색 곡선에 투자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뭐
10명이면 10명 다 분명히 파란색 곡선에 투자하시겠다. 파란색 곡선을 나타내는 자산에 투자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뭐 저 같아도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굉장한 마음고생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보세요. 뭐 빨간색 곡선 처음에 투자하자마자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한참 돼가지고 막 거의 모든 돈을 다 잃었다가 뭐 다시 뭐 두세 배가 됐다가 막 이렇게 요동을 치잖아요. 제가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익률이 똑같다고 하면 변동성이 작은 투자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변동성이 큰 투자와 변동성이 작은 투자가 저렇게 결과적으로 보통 같느냐? 뭐 제 경험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 초록색 곡선을 제가 하나 더 그렸는데요. 삽입했는데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빨간색과 마찬가지로 저 초록색 곡선은 굉장히 요동이 심하죠. 변동성이 크죠. 근데 결과적으로 파란색 곡선보다는 최종적인 수익률이 조금 높죠. 네, 저게 투자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변동성이 작고 마음이 편한 투자는요. 수익률이 최종적인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조금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변동성이 큰 마음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투자들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까 투자와 저축이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투자라고 할지라도 이 변동성이 큰 투자가 기대 수익률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아까 그래프에서도 기대 수익률과 투자의 리스크는 비례한다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게 투자의 원리라는 것.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마음고생을 많이 하지만 그 마음고생이 충분히 보상받았는지 그걸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느냐. 예, 그런 걸 갖다가 또 아주 현명하신 굉장히 유능하신 석학들이 그걸 갖다 또 수치로 나타냈어요. 윌리엄 샤프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세계적인 경제학자시죠. 이분이 샤프 지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단위 변동성당 얼마의 초과 수익률을 냈느냐. 그렇다고 하면 아까 그래프에서 보신 것 같이 초록색 곡선과 파란색 곡선 중에서 그렇다고 하면 어떤 게 더 정말로 진정 유리한 투자였느냐 이걸 갖다가 판별할 수가 있거든요. 수식은 뭐 저렇습니다. 저도 수학을 아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수익률에서 CD금리,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얻어지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투자자들은요 이 이자율은 거저 얻어지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뺍니다. 이자율을 거저 얻어지는 이자율을 빼고 나서 나머지 수익률이 진짜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저희들은 초과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수익률에서 이자율을 뺀 것, 그것을 시그마가 뭐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을 나눠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변동성 하나당 얼마의 초과 수익률을 냈느냐가 이게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먼저 번 그래프에서 보셨던 초록색 그래프 그리고 그 빨간색 그래프 둘 중에서 어떤 쪽이 더 정말로 마음고생 대비해서 어떤 쪽이 더 수익률이 괜찮은가. 만약 계산해 봤을 때 수익률이 조금 좋았지만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다. 이게 판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최종 수익률은 조금 작지만 변동성이 작은 투자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반대로 마음고생은 심했지만 그것을 보상받을 만한 초과 수익률이 생겼다 한다고 하면 초록색이나 빨간색 그래프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윌리엄 샤프 교수가 만들어낸 샤프 지수라는 것.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보통 우리가 펀드라고 부르는 이런 금융상품을 가입하실 때 이 샤프 지수를 보면서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산 투자를 하면요. 보통은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분산 투자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변동성이 낮아집니다. 분산 투자는요. 장기 투자와 함께 투자의 금과 옥조와 같거든요. 근데 이 변동성이 여러 종목으로 투자하면요. 낮아집니다. 물론 변동성이 낮아지면요. 크게 손실을 볼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점이 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이 투자는요. 항상 한쪽으로 계속 좋아지는 이런 성격이 아닙니다. 트레이드 오프,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 큰 손실을 볼 가능성도 줄어들지만 크게 이익 볼 기대감도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변동성이 큰 투자를 좋아하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그게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르다고 할 수 없는데요. 투자의 초보일수록 저는 변동성을 낮추는 투자가 더 유리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동성이 커지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심리적으로 흔들리거든요. 뭐 투자하고 도박이 저는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비슷한 점도 있는데, 그 도박을 할 때 눈빛이 흔들리고 동공에 지진이 생기면 그건 지는 거거든요. 투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목과 한 종목에 투자했을 때 변동성은 분명히 여러 종목에 나눠서 분산 투자하는 경우가 좋은 게 거의 뭐 분명합니다만, 다만 최종 수익률이 너무 크게 떨어진다고 하면 분산 투자를 할 유인이 좀 떨어지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특히 아주 지식 수준이 높고 아주 담대하지 않은 분들은요, 최종 수익률 측면에 있어서도요, 분산 투자하고 펀드 같은 이런 여러 종목이 섞여 있는 이런 금융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많이 그런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보통은 한 1년만 변동성 큰 장세를 지나시면요, 1년을 버티지 못하시는 게 일반적인 경우더라고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또 중요하게 생각할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뭐 수익률도 좋고 뭐 오래 투자하고 뭐 장기 투자하고 분산 투자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투자를 하고 나서 비용 다 내고 나면요, 고생만 했지 남는 게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국가에 내는 세금이 있잖아요.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면 당연히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자랑스러워해야죠. 그렇지만 줄일 수 있는 세금을 억지로 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 금융회사가 그냥 무료로 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수수료를 떼고 국가에 내는 세금을 떼고 또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다 떼고 나서 내 수익률이 얼마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비용을 줄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금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한번 제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뭐 하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예금 우리가 은행에다 맡기면 한 3% 정도, 뭐 요즘 3.5% 이렇게 줍니다. 근데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돈을 빌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높이면은 은행에 예금을 하신 분들은 좋아하고, 금리가 기준금리를 높이면은 대출 받으신 분들은 싫죠. 금리를 낮추면 반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돈을 빌릴 때는요, 우리는 맡길 때는 3%밖에 못 받았는데 빌릴 때는 5%를 달라고 합니다. 이게 은행이 먹는 수수료랄까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대 마진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은행들은요, 이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삽니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은행원들이 뭐 너무 월급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예대 마진이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돈을 맡기는 전주는, 그렇죠? 돈의 주인은 3% 받는데 예대 마진을 2%나 받으면 조금 과도한 것 같은 생각이 저도 조금 드는데요. 그래서 저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 뭐 예를 들면 그 돈을 빌리는, 돈이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 측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도 조금 더 싸게 조달할 수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도 중간 마진이 없으니까, 그렇죠? 더 비싸게 3%가 아니고 4%로 돈을 빌려줄 수가 있는, 뭐 직접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 투자도 투자의 일종입니다. 변동성이 작은 투자죠. 자, 제가 이런 것도 한번 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수익률이 10% 났다고 쳐봐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진짜 수익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그 명목상 수익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빠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먼저 올해 물가 상승률이 5%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 수익률은 10에서 5를 빼면 5%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 상승률만큼 따라가야지 본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은행이자 높아졌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3.5%입니다. 근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물가가 5% 이상 상승했거든요. 그럼 은행에서 3.5% 이자를 받아봤자 100만 원 놓고 103만 5천 원을 건지셔 봤자 사실은 1년 전에 100만 원보다 1년 후에 103만 5천 원이 더 작은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 수익률은요, 물가 상승을 빼준 것입니다. 근데 실질 수익률이 그럼 내 진짜 수익률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금 이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얻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익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 수익률에서 예금 이자를 빼면은 또 그게 또 줄어듭니다. 또 여기서 빠지는 것들, 국가에 내야 되는 세금,
10% 수익이 내면은 세금이 1.54%거든요. 보통 배당이나 이자 수익률이 1.54%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세금뿐입니까? 뭐 저기 제가 쓰진 않았지만 준조세라고 묶어서 그랬는데요. 금융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 또는 이게 이자 수익이 크거나 배당 수익이 크거나 이런 금융 수입이 크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퇴직 후에 제일 무서운 게 이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이거든요. 이게 준조세죠. 이런 것들 빼고 나면요. 진짜 수익률 보세요. 명목 수익률이 10%가 났는데 진짜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년이 되면 노후라고도 얘기하는데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 제가 잘 살펴보니까요. 상속과 증여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꽤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고민거리를 듣다 보면요. 상속과 증여랄 게 그렇게 많지도 않으신데 우리가 쓸 거 다 쓰고 또 수명도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다들 돈 걱정하시는데 쓸 거 다 쓰고 5억 이상, 5억을 넘는 금액을 상속했을 때 이 세금이 붙는데 사실은 이렇게 행복한 분들은 많지 않은데 그리고 그분도 실제로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닌데 김치 국물부터 드시는 거죠. 또는 현실적으로 잘 자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긴 세월, 뭐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가진 거 가지고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내 노후를 내가 스스로 남의 신세에 지지 않고 지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죠. 또는 어떤 분들은 나는 내가 준비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자식한테 짐이 될 것 같아. 상속 증여가 아니고 자식한테 짐이 될 것 같아.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저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이 생애설계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연금을 많이 준비하신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상속과 증여를 걱정하실 필요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상속세를 내시는 분들이 전 국민의 한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노후 생활비 마련, 그러니까 자기 노후를 자기 스스로 남의 신세에 지지 않고 지낼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훌륭하게 열심히 사신 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는 그게 준비 안 되면은 자식한테 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경우가 제가 볼 때는 대다수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게 자식조차 없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물론 요즘은 국가에서 이런 비참한 생활을 막기 위해서 특히 노인들이 연금도 별로 없고 자기 재산도 별로 없는 분들한테는 기초연금이라는 걸 드리긴 합니다만 이게 그러면 자기 노후만 자기 스스로 준비할 수 있어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실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저 테이블을 한번 보실까요? 저게 2010년도 상황인데요. 한국의 경우에 연금에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한다 하는 비율이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을 한번 보십시오. 뭐 미국,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 보면요. 작게는 67%에서 많게는 노후 생활비의 84%까지 연금 중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처럼 공적연금이 있죠. 공무원연금처럼 공적연금이 있죠. 또는 그 IRP나 또는 개인연금, 그다음에 연금저축 이런 그 사적연금들이 있죠. 그래서 이 공적 사적연금에서 선진국들은 저렇게 3분의 2 이상의 자금이 노후자금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공사적연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뭐 잘 사는 나라건 못 사는 나라건 자기 노후를 준비하는 게 대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대부분 서민이나 중산층의 고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모아서 수익을 많이 내서 그거 가지고 뭘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모으겠습니까? 고생하면서 이렇게 모으겠습니까? 왜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요,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95% 이상은요, 나중에 뭐 물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한 몸 건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평생을 산다는 겁니다. 참 이 산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연금, 공적 사적연금에서 어느 정도 충당이 되고 그다음에 저기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2010년 당시에도 자녀의 도움을 자녀로부터
용돈을 받는다고 하는 그 액수의 비율이 노후 자금에서 3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식들도요, 잘 보면요, 풍족하게 자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힘들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용돈도 저렇게 드려야죠. 자식들도 요즘은 또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진국들처럼 저렇게 공적 사적연금을 이렇게 좀 만들어서 거기서 대부분을 충당한다고 하면 뭐 저쪽에 보세요. 미국, 일본, 독일. 뭐 미국하고 독일이야 우리랑 조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일본 사람들도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그 비율이 2%가 안 되잖아요. 우리도 저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도 힘들거든요. 부모를 복양할 여유가 없는 거죠. 뭐 각박해서라기보다는 뭐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 뭐 다를 거 없지만 그렇지만 앞으로 저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거 쉽게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기타 자금이 있잖아요. 기타 자금이 뭐겠어요? 연금이 부족하면 자기 재산에서 뭐 예금이나 또는 집이나 이런 걸 좀 줄이든지 아니면 거기서 인출을 해서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타 자산은 저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기타 자산을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모을 때 뭐 수익률을 높인다든지 오랜 기간 모은다든지 또는 많은 액수를 적립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많이 모으는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이 모은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인출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10년을 쓴 자금이 될 수도 있고요. 20년이 쓸 자금 더 늘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100만 원씩 꺼낼 수도 있는 게 또 인출하는 방법에 따라서 125만 원을 꺼냈어도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돈의 수명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머리 아프시게 계산을 하나 해봤는데요. 제가 찬찬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금이 없다고 하면 가진 자산에서 조금씩 꺼냈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이것을 인출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인출을 할 때 우리가 60에 정년을 맞잖아요. 그리고 노후는 저희들이 노인이 되는 시기를 65세로 보거든요. 근데 60세든 65세든 내 그 시점에 예를 들어서 60세에 내가 3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인출해야 될까 이런 고민하실 때 이 인출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진짜로 100세까지 사신다고 하면요. 60세에 시작해서 40년간 인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계산이 가능한데 인출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 자금에서 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붙는 기간이 생기는 거예요. 장기 투자하는 그 자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금에서 수익이 계속 생기면서 인출을 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목돈 3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한 달에 내가 그 3억 원에 3% 그럼 월로 따지면은 75만 원이 되거든요. 3%씩 꺼내 쓴다고 했을 때 남은 돈에서 1%의 수익률이 생긴다고 하면 33년 동안 인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기 조금 제가 머리 복잡하지만 현실적인 그 변수를 하나 더 집어넣을게요. 우리가 75만 원씩 40년간 꺼내 쓰다 보면요. 첫 해에는 75만 원이 쓸만한 돈일 수 있지만 40년 후에 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물가상승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매년 제가 저 도표에서 물가상승률을 1년에 1%라고 가정을 했거든요. 실제로 작년부터 올해까지는요, 물가상승률이 5%를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고 평균적으로는 한 1%다. 그래서 아주 낮춰 잡았습니다. 물론 저는 1% 물가상승률이 지속될까 이런 거에는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만 1% 물가상승률을 가정했을 때 첫 번째 달에는 75만 원을 꺼내 쓰지만 1년 후에는 75만 원이 아니고 76만 원이 될 수도 있고 77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야금야금 올리면서 꺼냈어야지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액수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정을 하면서 첫 번째 3억 원에서 1%의 수익률을 내면서 75만 원씩 인출했을 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33년 동안 쓸 수 있더라고요. 만약에 잔고에서 1%의 수익률이 아니고 3%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하면요. 그 기간이 53년으로 길어집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5%의 수익률을 꾸준히 내면서 인출한다고 하면요. 그 기간이 무한대가 됩니다. 즉 이자만 꺼내서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원금은 그대로 보존되면서 어쩌면 수익률이 더 크면은
원금이 불어나면서 이자도 다 꺼내 쓰지 못하는 이런 아주 행복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달에 75만 원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3%가 아니고 4%, 그럼 월 100만 원이거든요. 좀 더 꺼내 쓴다고 했을 때 저런 식의 계산이 일어납니다. 즉 남은 잔고에서 1%의 수익이 난다고 하면 월 100만 원 꺼내 쓰시는 분은 25년간 쓸 수 있고요. 3%의 수익이 난다고 하면 34년간, 그리고 잔고에서 5%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하면 78년. 그렇다고 하면요, 우리가 60부터 인출해 쓴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씩 꺼내 썼을 때 5%의 수익률만 낼 수 있다고 하면, 아니 5%가 아니고요, 남은 잔고에서 3%의 수익률, 뭐 지금으로 따지면 은행 이자율이죠. 이 정도의 수익률만 낼 수 있어도 60세부터 34년이니까 94세이시거든요. 94세까지는 걱정 없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꺼내 쓸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월 120만 원을 꺼내 쓰신다고 하시더라도요, 저렇게 되면 이제 3억 원의 5%에 해당되거든요. 매달 5%, 매년 5%의 자금을 꺼내 쓰신다고 하시더라도 5% 정도의 잔고에서 5% 정도의 투자 수익률을 내실 수가 있다고 하면 37년간 걱정 없이 꺼내 쓰실 수 있으니까 60세 시작하신다고 하시더라도 97세 뭐 거의 뭐 안심하실 수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저런 계산이 조금 중요합니다. 뭐 저기 물가 상승률도 들어가고 수익률도 들어가고,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런 계산을 하시면서 내 돈을 어떻게 인출할까, 이런 고민을 하실 때가 오실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고민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사실 저런 계산하기 귀찮을 경우, 그리고 저기서 또 물가 상승률이 제가 1%라고 가정했습니다만 저게 가정이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연금을 그냥 가입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죠. 사실은 연금을 가입하는 방법이 가장 걱정이 없는 방법입니다. 아까 선진국들이 노후 자금의 3분의 2 이상이 공적 삭전연금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그러는 이유는요, 연금이라는 것이 노후 자금 중에서 가장 마음 편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목돈을 집어넣고 연금으로 환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즉시연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종신연금. 종신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정해놓고 받는 연금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나오는 연금을 종신연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국민연금이 종신연금이고 공무원연금이 종신연금이죠. 이런 식으로 환산을 했을 때 3억 원으로 종신연금을 구입했을 때 저희들이 계산해 보면요, 60세부터 월 120만 원씩 천국 가실 때까지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이 나오죠. 위의 도표와 아래 종신연금을 가입했을 때 어떤 쪽이 더 유리한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겠죠. 내가 투자 수익률을 더 낼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내가 목돈을 가지고 굴려서 조금씩 인출하면서 쓰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고요. 나는 그런 그 수익률을 낼 만한 기술도 없고 지식도 없다. 그리고 나는 편하게 나이 들어가지고 판단력도 흐려질지 모르는데 편하게 꾸준히 월급처럼 받으시겠다. 그러면 종신연금을 선택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언제 천국 갈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100살 넘기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을 하신다고 하면 종신연금을 택하실 수도 있겠죠. 다만 종신연금의 약점이 있는데요, 마음 편하지만 보시면은 액수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요, 종신연금은 대부분의 경우에 물가 상승률만큼 계속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첫 달에 120만 원을 받으시는 게 끝까지 120만 원으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넉넉하거나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 연금도요, 노년, 후기 노년기에 들어가면요, 점점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적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예외인 연금들이 있는데요,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물가 상승률만큼 매년 증액해서 지급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또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60세부터 어떤 분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게 야금야금 올라갑니다. 100세가 되면요, 보세요, 한 달에 350만 원씩 받습니다. 제가 그 계산을요, 물가 상승률 3%를 가정해가지고 저 그래프를 그린 건데요. 그래서 제가 쉽게 말씀드려서 작년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5%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요, 작년에 100만 원 받으시던 분이 올해는 국민연금을 105만 원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물가 상승률만큼 증액해서 지급하는 국민연금의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국민연금 너무 작어, 국민연금 괜히 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국민연금만한 연금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적연금도요, 어떤 보험사도 또는 어떤 증권사도 어떤 은행도 물가 상승률만큼 증액해서 평생 지급하겠다 이런 연금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게 국민연금의 장점이라는 것. 그래프로 그려보면 국민연금은 야금야금 그 액수가 증액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인출 전략 꺼내 쓰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인출 전략의 핵심이 뭐냐면요, 저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특징이 죽을 때까지 나오는 종신연금이면서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매년 증액시켜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을 언제 받는지를 잘 조정하는 것이 이 인출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제가 그거를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은요, 받는 시기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70년생이라서 65세가 됐을 때 제때 그 지급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면은 제가 막 급해서 좀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5년 더 당겨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세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대신 액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 65세가 됐지만 아직 내가 조금 소득이 있고 연금 조금 늦게 받으면서 더 오래 받고 싶다, 오래 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늦춰받을 수도 있거든요. 5년까지 늦춰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그래서 제가 65세가 아니고 5년 늦춰받으면 70세가 되잖아요.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찍 받으면 그 대신 잃는 게 생기거든요. 항상 세상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늦춰받으면 기다린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액수가 증액이 됩니다. 5년 늦춰받는다고 하면 7.2 곱하기 5가 되잖아요. 그래서 36%가 늘어납니다. 무슨 얘기예요? 제가 65세에 100만 원 받을 사람이었는데 나 아직 소득이 있고 좀 늦춰받겠다. 그래서 70세에 받으면요, 136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당겨받으면 그러면 어떤 약점이 생기나요? 뭘 잃어야 되나요? 6.6%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5년 일찍 당겨받으면 1년에 6%씩 삭감을 당하니까 30%가 삭감 당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제가 65세에 받으면 100만 원 받을 수 있었는데 60세로 5년 당기면요 7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네. 우리가 제가 제목으로 그런 얘기를 써놨는데 우리가 수명을 알 수가 있다고 하면요, 당연히 첫 번째 1년 늦춰받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오래 산다고 하면 늦춰받는 게 유리하고요. 만약에 내가 평균 수명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그 젊은 나이에 불의의 특수한 질병이나 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조금 평균 수명에 훨씬 못 미치게 살다 갔다 이랬을 경우에는 당겨받는 게 유리합니다. 일찍 받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을 어느 쪽일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자기 수명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100세 시대 얘기하지만요, 70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60에 돌아가시는 분도 나옵니다. 그래서 다만 어떻게 받았을 때 어떤 계산이 나오는지는 우리가 알고 선택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수명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알고 나서 나는 이쪽이 나을 것 같아, 또는 이쪽이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계산도 빠르신 분들은, 이제 밝으신 분들은 아마 계산을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계산 해봤어요. 제가 65세에 받으면 100만 원을 받을 사람인데 60세로 당겨받으면 70만 원으로 액수가 좀 줄어드는 대신 기간은 길어지겠죠. 왜냐하면 5년 일찍 받았으니까 5년 더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5년 늦춰서 받으면 액수는 136만 원으로 크게 늘어나지만 받는 기간이 짧아지잖아요. 제가 종료 시점을 87세로 잡았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65세 되신 분의 기대 여명이라고 하거든요. 65세 되신 분이 평균적으로 몇 세까지 사시느냐, 이걸 기대 여명을 계산해 보면요, 87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80세를 낳는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연금 총액을 계산해 보니까요, 당겨받았을 때 5년 일찍 받으셨을 때 87세에
천국 가신다고 하면요. 당겨 받으신 분은 총액이 5년 일찍 받아서 기간은 길어졌지만 액수가 작기 때문에 2억 2,6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60세부터 87세니까 27년간 한 달에 70만 원씩 받은 것을 다 합쳐보면 2억 2,600만 원 돈이 된다는 겁니다. 제때 받은 분은 어떻게 되나 볼까요? 100만 원씩 65세부터 87세까지 받으셨으니까 22년간 총액이 2억 6,400만 원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겨받은 것이 손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늦춰 받으신 분은 어떨까요? 136만 원씩 70세부터 17년간 받으셨기 때문에 2억 7,700만 원 돈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 여명까지만 살 수 있다고 하면은 늦춰 받는 게 유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계산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계산인데요. 이분은 생각보다 조금 오래 사셨어요. 기대 예명보다 조금 더 오래 사셨어요. 사실 제가 90세를 종료 시점으로 잡았는데요. 요즘 상가에 갔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80대에 돌아가신 분 보면은 이분이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나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그 정도로 80대에 돌아가시면 조금 슬픈 감정이 드는 걸 보니까 장수의 시대인 것 같아요. 만약에 87세, 기대 여명이 87세가 아니고 90세까지 사셨다고 하면요. 조기연금 받은 분과 노령연금 받은 분과 연기연금 받은 분이 어떻게 계산이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계산을 해놨어요. 조기연금은요. 60세부터 90세니까 30년이잖아요. 30년 동안 2억 5,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65세부터 받으신 분은요. 25년 동안 받은 연금 총액이 3억 원이 됩니다. 연기연금 받으신 분은요. 더 좋아요. 70세부터 90세까지 20년밖에 못 받았지만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136만 원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총액이 3억 2,600만 원을 넘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수명을 알 수만 있고 우리가 90세 이상 산다고 하면 당연히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우리 수명을 알 수 없다는 게 약점인데요. 제가 그래서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한 80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볼 때는 그게 착각입니다만 한번 그런 계산도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60세에 당겨서 받았습니다. 그럼 액수가 월 70만 원으로 줄 거예요. 그러면 75세니까 15년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1억 2,600만 원을 받습니다. 제 나이에 받으면 65세에 받으면 100만 원이지만 액수가 오히려 적습니다. 왜냐하면 받는 기간은 1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억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기껏 당겨받지 않고 기다렸는데 보람이 없는 거죠. 늦춰받는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늦춰가지고 내가 70세부터 사실 70세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당겨받는 분 그리고 늦춰받는 분 비율을 보니까요. 당겨받는 분의 비율이 10배 많더라고요. 인간의 심리는 그래요. 미리 받고 싶고 당겨받고 싶고 당연한 거죠. 그래서 보너스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정말로 75세까지 정말 일찍 돌아가시면요. 당겨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오히려 기다렸던 것이 고생만 했지 보람이 없고 오히려 손해인 거예요. 이 종신연금의 성격이 저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계산도 한번 해봤고요.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이런 걸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저런 계산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선택한 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것이 더 합리적인 결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저런 계산해봤는데요. 개인연금 있잖아요. 국민연금뿐만 아니고 개인연금도 하나씩 둘씩 가지고 계실 텐데요. 10년을 부으신 분도 있고 아주 열심히 부으셔가지고 20년, 30년 부으신 분도 계실 텐데 상당히 큰 돈이 됐을 거예요. 그랬다고 하면 제가 예시한 분은요 10년간밖에 안 부으신 분인데요. 저런 경우에는 액수가 월 50만 원씩 부었다고 하지만 그러면 1년에 600만 원, 10년이면 원금만 6천만 원이잖아요. 거기 이자가 붙고 했겠지만 6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글쎄요.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2, 3년이면 금방 없어질 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지만 이런 계산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개인연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받는 방법을 처음에 계약할 때 정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개인연금도 나중에 완전히 다 납입을 한 다음에 받기 직전에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내가 기간을 정해놓고 20년간만 받겠다. 이런 정기연금, 기간을 정해놓는 정기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죽을 때까지 받을래. 종신연금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저렇게 나옵니다. 종신연금은요, 생각보다 액수가 작아요. 액수가 작은 이유는 우리가 생각보다 오래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간을 20년간으로 잡으면요, 액수가 크죠. 그 대신 좀 불안하겠죠. 예를 들어서 60세부터 받기 시작한다고 하면 80세 뭐 정말 냉정하게 끊기는 겁니다. 근데 요즘 그 수명을 생각해 보면 80세 연금이 끊긴다는 것은 굉장히 큰 두려워하실 만한 일일 거거든요. 그래서 저 두 개도 제가 아까 국민연금처럼 계산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계산을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80세까지 사신다고 하면요, 종신연금이 기간을 정해놓고 받는 연금에 비해서 불리합니다. 6천만 원밖에 못 받는데 20년간 받는 것은 총액이 8,600만 원이나 되잖아요. 근데 90세까지 살면요, 역전이 됩니다. 종신연금은요, 오래 사는 분한테 유리한 연금이에요. 그리고 종신연금은요, 내 수명을 알 수는 없지만 마음이 편한 연금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게 모든 사람이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종신연금을 받는 분들은요, 같은 연금을 받아도 기간이 정해진 연금 또는 예금을 해놓고 야금야금 꺼내 쓰는 분에 비해서 굉장히 편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100세 시대 그러시잖아요. 정말 100세까지 사시면요, 종신연금과 20년간 받는 연금은요, 그 가치가 뭐 50% 차이가 납니다. 종신연금은 100세까지 사시면요, 1억 2천이 넘는 돈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을 정해놓고 받는 연금은요, 80세까지 사시든 90세까지 사시든 100세까지 사시든 받는 액수는요, 정해져 있어요. 8,600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는 뭐 5층 연금 시대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0층 연금인 기초연금이 생겼고요. 물론 기초연금은 모든 분들이 다 받지 못하시고요. 그 하위 70%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받죠. 상위 3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그 0층 연금인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십니다. 또는 공무원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십니다. 뭐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 받으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70%의 그 시니어들이 받으니까 0층 연금도 상당히 중요한 연금이 되었죠. 그리고 뭐 점점 늘어서 뭐 40만 원 뭐 이렇게 지금 점점 늘릴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있고 퇴직연금이 있고 개인연금이 있어서 4층 거기다가 이게 부족하면요, 요즘 주택연금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저도 가까운 저희 아버님께서 이 주택연금을 가입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런 그 집을 맡기고 받는 주택연금까지 또는 즉시연금, 농지연금 이런 거까지 합친다고 하면요, 뭐 5층 연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저런 연금들을 잘 활용해서 제가 인출 전략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인출 전략을 잘 짜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제가 또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는데 뭐 이것도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조기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국민연금도 받는 시기를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개인연금, 그다음에 주택연금, 농지연금 이런 것도 언제 내가 가입할지 가입시기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은 언제 쓸 것이며 몇 퍼센트를 인출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자기가 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기 위에 그래프와 아래 그래프를 보면요, 그 국민연금을 일찍 당겨받을 경우, 그다음에 늦춰받을 경우 또는 그 나머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어떤 식으로 인출할 것인가 요거에 따라서 뭐 저 그래프를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리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나 언뜻 보셨을 때 느끼시는 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초반기에 많이 몰아쓰시고 나중에 굉장히 얇아지는, 현금 흐름이 얇아지는 저 그래프에서 두께가 제가 X라고 표현해 놨는데요. 저게 두툼해지면 두툼해질수록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 거죠. 매달 나오는 연금액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인출 전략을 어떻게 짜신가에 따라서 위에 같이 그 빈약한 후반기에 갈수록 굉장히 빈약해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래쪽처럼 일정하면서 굉장히 두툼한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기에서 핵심은요, 종신연금, 특히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종신연금이 국민연금이거든요. 거기다 국민연금은 그래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계속 물가 상승만큼 반영해 주기 때문에 액수가 계속 어느 정도 일정하게 늘어나는 연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신연금이면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이 국민연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받는 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우리 수명을 알 수만 있다면 제가 오늘 설명한 내용들이 하나도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 거예요. 요즘을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00세 근처까지 사신다는 얘기죠. 저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도 지금 90이 거의 가까이 되셨는데 너무 건강하시거든요. 허리도 하나도 굽지 않고 아주 정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고 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산을 보시면서 나는 어떤 그래프를 만들 것인가를 다들 잘 조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